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차가 막히면 한강을 가로질러 가면 더 빠를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어제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한강 수상교통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운항은 내년부터인데 시운전 등 안전성 검증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이번 주 날씨가 비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데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넘는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첫눈으로 바뀌어 많게는 10cm까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을 코앞에 두고 또 날씨가 비상입니다. 서쪽에서 유입된 저기압 영향으로 비구름이 오늘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수도권에는 최고 40mm까지 비가 예고됐습니다. 11월 말에 내리는 비로는 제법 많은 양입니다. 해상과 내륙에 강한 바람이 동반되며 도로에 쌓인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26일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비구름이 아닌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까지 강원도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호남 내륙에 최고 10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을 예상했습니다.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입니다. 이번 눈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눈길로 인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겨울 시작을 앞두고 내리는 첫눈이 제법 도로에 쌓이는 대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내리던 비들이 점차 눈으로 바뀔 소지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이 중부지방, 기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는 이 첫눈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첫눈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하게 내리던 진눈깨비나 이런 형태보다는 다소 눈이 쌓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점.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날씨가 점점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는 눈이 목요일 오전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주 후반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탄소 배출처럼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목표대로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되면 플라스틱 배출과 관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세계가 지켜본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건 감시의 눈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도출을 촉구하는 세계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0년 1.5억 톤이던 전 세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3.5억 톤으로 늘었고 2060년에 10억 톤이 넘을 거로 전망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환경총회 170여 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에서 소비, 처리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자며 올해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개막한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는 지난 2년간 노력의 단판장입니다. 성공적 합의를 위해 넘을 산은 크게 두 개. 우선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규제와 관련해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지난 4차례 협상에서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은 원료 생산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럽연합 등 소비국은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약 이행 재원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얼마씩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줄여야 합니다. 협상위원회 의장은 협약 도출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m confident that we will finish here. I'm confident that we will have a treaty or text for a future treaty here at the end of Busan, of our session in Busan. Thank you. 개최국인 우리나라도 산업계와 플라스틱 순환경제 주도 협력을 발족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소비국이라는 점에서 생산 감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획일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우선은 단계별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 최종 성사 여부는 다음 달 1일 결정됩니다. 일부에선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기준을 차차 발전시키는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그제 전남 영암군의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H5N1형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올해 고병원성 AI 사례가 발견된 건 강원도 동해와 충북 음성, 인천 강화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지역 가금 농장과 차량 등에 대해 어제 밤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가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35곳에서 정밀 검사와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은 가축 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에서 AI 사례가 발견된 만큼 전국의 미등록 소규모 농장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서산의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충남 서산에서 오리 3만 3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고 현재 고병원성 판단을 위해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절기 가금 농장에서만 5번째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원가 절감에 급급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너머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뚫고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곳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지난 10일에 이어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 폭발음과 연기에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화재 당시 제품 생산엔 차질이 없을 거라며 9일 만에 공장을 복구해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재가동 사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시험 운전 단계에서 용융로 외부가 손상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구를 서두르다 안전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와 이념을 가지고서 포스코의 안전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지금은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 관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거는 산만하게 되고 있고. 포항제철소에선 앞서 지난해 말 전기선 화재로 고로 가동이 멈췄고 올해 초에는 통신선과 석탄 운반 시설 등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로 폭발음과 충격파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난 진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포스코는 여지껏은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해 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설비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제철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딴 2차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 측이 자신은 등기상 대표일 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자신은 아리셀의 등기상 대표일 뿐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화재 안전관리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희생자 유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대표 등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한강버스는 해상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한강 수상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에 승객 194명을 태울 수 있는 150톤급 여객선으로 서울과 한강의 풍광을 담아내기 위한 파노라마 창문과 잠수교를 지나기 위한 납작한 선체가 특징입니다. 내부엔 카페테리아가 있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고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됐습니다. 한강버스는 한강에 단순히 배 몇 척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없던 서울 시민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하나 더 생겨나게 됩니다. 한강 바깥의 표정도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한강버스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배터리와 관련해 4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배터리 모듈과 시스템 항목 시험의 대기자가 밀려 검증이 늦어지면서 의혹에 시달렸는데 진수식에도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오 시장은 직원들의 마음고생을 의식한 듯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요금은 3,000원으로 대중교통 환승 할인은 물론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이제 해상시험과 시운전 등 남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마친 뒤 내년 봄 한강에서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경남 사천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새벽 출근길을 돕는 서울시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운행하는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 A160번을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하루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다가 내년 하반기에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이나 안전을 고려해 운전석에는 안전관리자가 타고 승객은 입석이 금지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사건으로 광고 사업 매각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챗 GPT를 내세운 오픈 AI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구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화물 터미널을 개조해 야심차게 마련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초대형 오피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기술은 불법 독점이라며 강제 매각을 요청한 사건의 최종 변론일을 맞아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검색을 통한 광고로 348조 원, 전체 매출의 70%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8조 원의 가치가 있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요청에 이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도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반발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독점 관행에 강경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마지막 공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Four companies that the House investigated for potential anti-competitive violations back in 2020. So Apple, Google, Meta, and Amazon were those four companies. And
트럼프 당선인도 앞서 구글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선 한 달 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바꿔 구글의 기사회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다. 등 뒤로는 최 GPT를 내세운 오픈 AI의 추격, 정면으로는 강제 매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구글의 운명은 내년 1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의 법적 판단이 가려질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본격 시작됩니다. 수시 전형이 끝나기 전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둘러싼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무효가 된 논술시험 대신 정시로 2월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연세대 측이 승소한다면 논술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언제 결론이 내려지느냐인데 연세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나와야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다른 입시 일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일 날 모든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나면서 중복 합격이 체크가 돼야 되고 18일 이후부터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 당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 이후 5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이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연세대 측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부는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어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검한 총학생회와 세 번째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향후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논의하려고 했던 배상과 법적 처리 방안 등은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면담 후 성명문을 통해 불법적인 본관 점거와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내 정상화를 위해 폭력 사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딥페이크를 제작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 교육청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자신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과거 SNS에 올린 사진을 다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나체로 합성한 뒤 다른 2명에게 유포한 거였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전송을 받고 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은 상태고 이거를 알려주기가 많이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A양 측 부모는 아이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학교와 경찰에 신원을 반드시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학교 측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학교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름을 공개한 통지서를 발송했던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 소집 통지서를 피해자 3명과 가해자 3명에게 전달하면서 6명의 학교와 이름을 그대로 밝혀버렸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피해 상황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교육지원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A양이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만 숨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해해 신고 관련 내용만 뺐던 것이라며 향후 적극 익명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 적어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익명 처리를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A양과 부모는 2차 가해를 막아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떡은 원래 쫀득한 식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낯설어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지금은 이른바 꿀떡 먹방이 유행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떡을 포함해 약과나 식혜 같은 K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수출도 성장세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100년 전통 떡집입니다. 입안 가득 꿀떡을 맛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That is nice. Very traditional. Hard to find in Melbourne, so very nice to have here in Korea. Very different to the desserts we have in Australia, but it's very yummy. The different texture just makes it amazing.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던 떡. 떡볶이가 해외에 알려지고 예전과 달리 쫄깃한 식감을 재미있어 하면서 이제는 떡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꿀떡에 우유를 부어 시리얼처럼 먹는 먹방이 유행일 정도입니다. 달콤한 약과나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도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Every summer I drink 식혜 and it's feel refreshing and cool. 드라마나 영화 등 K 콘텐츠로 한식이 주목받으면서 K 디저트 관련 수출도 호실적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떡이나 쌀과자와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자류와 음료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El Hallyu, esta ola coreana, está haciendo un buen trabajo. Entre los productos que más están siendo buscados por el mercado ecuatoriano están los bunopan, que son estos waffles en forma de pescadito, y el corn dog, que son las banderitas coreanas. 정부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OTT 발전과 함께 드라마에 나오는 약과나 붕어빵 같은 K 디저트를 보고 바이어들이 오히려 이 품목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로 불리며 호응을 얻지 못하던 김이 외국인들의 선호하는 간식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떡과 같은 한국 디저트가 K푸드의 신흥 강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1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